몸이 뚱뚱할수록 뇌는 작아진다. 과다한 체중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체중을 줄여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아마도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체중 감량의 동기가 되어 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의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만 해도 지방세포는 원치 않는 과잉의 살덩어리로 따로 매달아들 저장소 역할을 주로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은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요즘에는 지방세포가 그저 칼로리 저장 이상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려졌다. 지방세포는 사람의 생리학에 훨씬 깊숙이 관여한다. 체지방 덩어리는 복잡하고 정교한 호르몬 기관을 형성하고 이는 결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다. 오메가6 함량과 오메가3 함량에서 카놀라인은 20%, 9%, 옥수수는 54%로 오메가6가 많고 면실류도 50%, 아마씨유는 14에 57, 땅콩기름은 32%, 홍하유도 75%, 오메가 참기름도 42%, 콩기름도 51%, 해바라기도 65%, 호두기름도 오메가6가 많네. 아마씨유가 가장 그 중에서는 낮고, 좋은 요즘에는 오메가3 지방과 오메가3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메가3, 6 지방은 나쁜 지방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염증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고, 이 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뇌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미국인의 식단은 오메가6 지방이 극단적으로 많다. 이 성분은 홍하유, 옥수수, 카놀라, 해바라유, 또 콩기름을 비롯한 많은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은 미국인의 식단의 1등 지방 공신. 2005년에 진행된 이탈리아 연구를 보자. 이 연구는 당뇨병이 없고 혈당 수치도 올라가지 않는 70에서 90세 사이의 노인 523명을 관찰해봤다. 공복 인슐린 수치를 검사해본 이들 중에서 많은 수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 기능 장애의 위험이 극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슐린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미국에서의 평균 인슐린 수치는 성인 남성 경우에 8.8, 여성은 8.4. 하지만 미국과 비만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만연해 있음을 고려하면 이 평균값이 이상적인 것보다도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탄수화물 섭취에 굉장히 주의하는 환자들은 인슐린 검사 수치가 2.0 미만으로 나온다. 이것은 이상적인 상황이다. 수치가 2.0이 이상적이다. 유제품, 과미증, 발작한 지연, 성장지연, 또 보리, 벌거, 통밀가루, 곡식,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탄수화물 중독과 지방의 혐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몸에서 지방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뇌 자체가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뇌가 없으면 거기에 좋을지 몰라도 공직에 출마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진행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연구는 식단에서 글루텐을 완전히 없애고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것이 동화혈색소 비교와 연간 뇌 상실 비율을 보면 동화혈색소가 뇌 상실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높아진다. 동화혈색소가 4.4에서 5.2가 아주 좋고 5.3에서 5.5가 그 다음으로 5.6에서 5.8이 높아지네요. 뇌 상실에 대해서. 글루텐 민감성 신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이제 혈액 검사든 소장 조직 검사든 글루텐 민감성 검사를 더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냥 글루텐이 자신에게 도구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자. 다음은 글루텐 민감성과 관련된 증상과 질병을 목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나 질병이 없다고 해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뭔가 내가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ADH, 알코올 중독, 류계리, 불안증, 실토증, 자폐증, 갑상선, 브레인포가, 암, 가슴 통증, 상중치레, 우울증, 소화불량, 심장 두드러기, 우림, 전두통, 유산, 메스꺼움, 파킨슨 등등. 산화 스트레스와 당분의 상관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단백질이 당화되면 형성되는 자유기의 양이 50배나 증가한다. 이것이 세포 기능의 상실과 결국에는 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유기 생산 산화 스트레스, 인지기능 저하 사이의 강력한 상관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화 스트레스가 뇌의 퇴행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병, 류게리병 같은 심각한 신경장애의 징조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인지기능장애 진행 과정의 초기에 자유기에 의한 지질, 단백질, DNA, RNA의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슬픈 일이지만 진단이 나왔을 때는 이미 손상이 일어난 상태이다.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세포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산소를 운반하고 혈당과 결합한다.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이 결합이 많아진다. 당화혈색소는 순간순간의 혈당 수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지난 90일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혈당 조절,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간상동맥 질환 같은 다양한 질병과 연관지어보자는 연구에서 당화혈색소가 자주 이용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내가 앞장에서 강조했던 2017년의 연구를 잊지 말자.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연구자들이 과체중, 비만이 뇌의 구조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형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들은 과체중과 비만이 이형 당뇨병 초기에 있는 사람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들은 이형 당뇨병에 있는 과체중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췌장이 마침내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늘리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시점에 도달한다. 이때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는 능력을 잃어버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형 당뇨병이 생긴다. 시스템이 사실상 와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전의 혈당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당뇨병약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어야만 만성 고혈당을 앓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나는 의료계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 4가지 흔한 음식 사진을 즐겨 사용한다. 통밀빵 한 조각, 스니커스바, 순수한 백설탕 한 스푼, 바나나 사진이다. 그리고 청정에 어느 것이 혈당을 제일 많이 높이는지 측정을 해보자. 최종 당화 사물은 그저 염증을 일으키고 자유기를 통해서 몸의 손상을 가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 손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으로 당뇨병과 혈관 조직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뇨병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성동맥 질환의 위험도 극적으로 증가한다. 당뇨병에 있는 사람 중에는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알츠하이머 병은 없을지 몰라도 이런 혈액 공급의 문제 때문에 야기된 치매를 앓을 수가 있다. 글루텐 민감성 증상. 글루텐 민감성 및 두통과 관련된 백질의 심각한 변화를 보여주는 MRI 과정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단백질 소멸의 유연성 없는 기형으로 만든다. 최종 당화 산물의 작용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냥 조기 노화가 일어난 사람 얼굴을 보면 된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피부가 주름지고 변색되어서 축 처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이런 모습은 변절자 당분과 한통속이 된 단백질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종 당화 산물을 피부 노화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좋다. 피부가 누렇게 되는 것도 당화 반응의 또 다른 전형적인 특징이다. 흡연자는 피부에 항산화제가 별로 없고 흡연 자체가 신체와 피부에 산화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들은 신체의 항산화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산화작용의 양에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화 반응 같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우선물과도 맞서 싸울 수가 있다. 당화 반응은 당분자가 단백질, 지방, 아미노산에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생화학 용어다. 당분자가 자기 자신과 달라붙게 만드는 자발적인 반응을 마야르 반응이라고도 한다. 이 과정을 루이 카미오 마야르 1900년대 초에 처음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반응이 의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의학은 1980년이 되어서야 당뇨병의 합병증과 노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관심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세정 당화 산물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단백질 섬유를 유연성을 없는 기형으로 만든다. 세정 당화 산물의 작용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냥 저기 노화가 일어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된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피부가 주름지고 연색되고 축 처지고. 그렇구나. 셀리악 병의 역사는 글루텐 민감성과 신경질환 사이의 관련성은 의학문헌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지만 글루텐이란 말조차 없었던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 지식이 축적되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현재 들어서야 정확한 기록이 가능해졌을 뿐이다. 글루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응인 셀리악병과 신경학적인 문제의 상관관계를 마침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셀리악병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셀리악병 환자들을 영감으로써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가려져 있었던 글루텐의 진정한 위험을 확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셀리악병은 새로운 질병처럼 보이겠지만 이 병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세계 1세기로 올라간다.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글리아딘이 큰 해악을 미치고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숨은 범인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는데 간략히 설명하면 글리아딘은 조눌린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의 생산을 촉발하고 이 조눌린이 소화관의 내벽을 파괴해서 투과성을 높인다. 일단 소화관 내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장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물질이 혈류로 스며들어 염증을 조장한다. 조눌린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한 것에서 힌트를 얻은 연구자들은 장투과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들을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셀리악병, 일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보통 살도 잘 찌운다. 전제 밀가루, 빵, 시리얼, 파스타, 쌀, 감자, 옥수수 등의 녹물, 건분, 탄산음료, 맥주, 과일 주스 같은 액상 탄수화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소화가 빠르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 흘러서 인슐린이 급속히 대량으로 분비되고 과다하게 유입돼서 칼로리를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이다. 채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어떨까? 채소의 탄수화물,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소화가 안 되는 섬유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분해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섬유가 세상 소화 속도를 늦추어서 포도당이 혈류로 천천히 유입되게 한다. 거기에 더해서 채소는 녹말 성분에 비해서 무기당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혈당 반응이 더 약화된다. 과일에는 분명 과당이 들어있지만 통과일을 먹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이 혈당에 그래도 낮출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된다. 과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인공적인 식품에 들어있는 과당을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학 연구는 충분하다. 과당 섭취는 포도당 내성 장애,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고혈중 지질,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과당은 대사 조절에서 핵심적인 두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의 생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과당 성분이 많은 식단은 비만과 그에 따르는 대사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하겠다. 하루 사과 한 알이라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더라도 의사를 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음식을 평가절하한
나에게 당신이 반신하며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지방을 먹고 사는데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곧 이어서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어떻게 지방을 주식으로 해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하겠다.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주로 먹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린다. 하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의 유전체를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식품 마케팅 담당자들의 말과 달리 지난 260만 년 동안의 우리의 유전체는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식단을 통해서 다듬어졌다. 이제 와서 그것을 바꿀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1일 설탕 대체제에 썩지 말라. 이 책의 첫번에는 설탕 대용품에 대한 경고는 담지 않았다. 아직 그에 대한 연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카린, 스크랄로스, 아스파람 같은 설탕 대용품은 일시인 수치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것들이 대사를 크게 망치고 실제 설탕과 똑같이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어떻게 그런 것일까?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켜 세균의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의 균형을 깨뜨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에 좋지 못한 대사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인공감미료, 첨가, 탄산음료의 뇌졸중 위험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공감미료, 탄산음료와 치매의 위험 높아진다. 체중 감량이 시급함을 이해해야 한다. 과도한 체지방이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체지방만 측정해 봐도 30년 후에 그 사람의 뇌 상태가 어떻게 나빠질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2008년에 나온 보고서에 캘리포니아 과학자들은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까지 평가가 이루어진 6,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보았다. 연구자들은 누가 치매에 걸리는지 알고 싶었다. 이 사람들을 평균 36년 정도 앞서서 처음 평가했을 때 얼마나 지방이 많은지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부분을 측정해 보았다. 이 측정사항으로는 배의 크기, 허벅지, 둘레, 키, 체중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략 30년 후에 다시 평가해보니 체지방이 더 많았던 사람은 치매의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져 있었다. 심장이 좋은 것이 뇌에도 좋다는 개념은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되었다. 2017년에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지정예식 식단을 고수한 노인들의 뇌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 식단이 뇌 건강에 좋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다. 여기서 악순환의 고리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각각의 악순환의 고리들이 서로 기여하고 있다. 유전과 과식과 체중 증가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활동 수준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 증가 그리고 당뇨병 위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 당뇨병은 체중 조절과 혈당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당뇨병이 생기고 앉아서 하는 생활이 주가 되면 조직과 기관의 고장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내장 지방이 몸속의 염증 경로를 자극하고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는 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내장 지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지속시킨다. 더군다나 내장 지방은 일련의 생물학적인 사건을 통해서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자체에도 염증이 생긴다. 이런 종류의 지방은 염증성 백혈구 집단을 수용하고 있다. 사실 내장 지방에서 만드는 호르몬 분자와 염증성 분자들은 직접 간에 버린다. 그럼 당신이 상상하는 바와 같이 간은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여기에 반응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나는 글루텐 민감성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글루텐에 민감하다고 가정하고 아예 피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셀렉병도 없고 과거의 글루텐 민감성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말이다. 자, 존속은 대학교 뭐 등등등등해서 논문을 발표했다. 저스틴 홀런 박사가 이끈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글리아딘이 크나큰 해악을 미치고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숨은 범인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간략히 설명하면 글리아딘은 존올린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의 생산을 촉발하고 이 전울린이 소화관의 내벽을 파괴해서 투과성을 높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울린의 문제였네요.